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.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. 자, 그럼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 이 두 팀의 경기를 한번 데이터로 깊숙이 들여다볼까요? 자, 이번 분석의 핵심은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플러스 34.17. 이게 뭐냐면 두 팀의 기대 득점, 그러니까 XG 값의 차이거든요. 이 압도적인 격차가 사실상 이 경기의 흐름을 거의 다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양팀의 핵심 지표들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죠. 바이에른 뮌헨의 기대 득점이 65.97, 뮌헨글라드바흐는 31.8,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. 이걸 확률로 환산하면 뮌헨이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무려 88%나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공격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수비 쪽을 봐도 뮌헨의 우위는 명확합니다. 기대 실점, 그러니까 XGA 값에 보면 뮌헨은 24.07밖에 안 되는데 상대는 35.5나 돼요. 수비력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는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시간대입니다.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경기할 때 무려 절반, 그러니까 50%의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3골 이상을 터뜨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뮌헨글라트바흐의 약점이랑 딱 맞아떨어져요. 이 팀은 원정 경기 실점의 56%를 바로 그 전반전에 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전에 골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기본적인 스탯들이 실제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뮌헨의 공격력은 이건 통계를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에요. 기대 득점은 65.97인데 실제로는 85골을 넣었어요. 그러니까 계산상 넣어야 할 골보다 무려 19골 이상을 더 넣은 거죠.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력입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해리 케인이 빠진다면 어떨까요? 이게 변수죠.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잭슨처럼 슈팅당 기대 득점 자체는 괜찮은데 실제 득점 전환율은 딱 그 기대치만큼만 해주는 공격수가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러면 뮌헨의 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득점력이 다시 통계적인 평균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전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뮌헨이 어떻게 그라운드 위에서 이런 수학적인 우위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정말 재미있는데요. 시작은 평범한 4-2-3-1이에요. 그런데 공격 상황이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뀝니다. 풀백들이 확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2-2-6이라는 진짜 극단적인 공격 형태로 변해요. 말 그대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우리 선수들로 꽉 채워서 수비수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. 누굴 막아야 돼 하고요. 보세요. 이 전술의 핵심은 상대 페널티 박스, 그 좁은 공간 안에 공격 숫자를 무려 6명이나 밀어넣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수적 우위가 생기는 거죠. 근데 뮌헨글라트바흐의 수비는 5-4-1이거든요. 최종 수비 라인에 5명이 있죠. 그럼 간단한 산수예요. 공격수 6명 대 수비수 5명. 그럼 어떻게 되죠? 네, 뮌헨은 항상 누구 하나는 마크 없이 자유로운 선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번에는 결장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. 핵심 선수 한 명에 빠지는 게 이게 그냥 한 명 빠지는 걸로 안 끝나요. 마치 나비 효과처럼 팀 전체의 전술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. 뮌헨글라트바흐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결장은 바로 이 선수, 중원의 파괴자 야니크 엥게란트입니다. 이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오면서 중원의 말 그대로 데드존, 아무도 없는 공간이 생겨버려요. 그럼 그 공간을 누가 쓰겠어요? 바로 뮌헨의 조슈아 키미이죠.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파스를 뿌려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입니다. 그리고 이건 케인이 없을 때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좀 역설적인 효과인데요. 케인처럼 한자리에 머물며 수비수를 묶는 게 아니라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격수가 들어오면요. 오히려 수비수들을 양쪽으로 끌어내면서 중앙에 빈 공간이 생겨요. 그럼 그 공간으로 무시알라 같은 선수들이
직접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루트가 열리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딱딱한 데이터, 하드 팩터를 봤다면요. 이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는 변수, 소프트 팩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라는 그림자죠. 상황이 이렇습니다. 뮌헨은 이 경기를 치르고 딱 4일 뒤에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서 아탈란타랑 아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해야 해요. 그렇다면 뮌헨의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? 뻔하죠. 전반전에 강하게 몰아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한 60분 넘어가면 주전 선수들 빼주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겁니다. 다음 경기를 위해서 체력을 아끼는 거죠. 이게 바로 경기 상태 컨트롤 전략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,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저희 모델을 돌려보니까 뮌헨의 승리 확률이 81.5%가 나와요. 압도적이죠. 그런데 여러분, 높은 확률이 곧바로 좋은 배팅 선택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가치를 찾아야죠. 그래서 저희가 찾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. 4.5골 언더. 그러니까 양팀 합쳐서 5골 이상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. 저희 모델상 이 확률이 무려 78%나 되는데 이건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. 왜냐? 아까 말씀드린 케인의 부재 가능성, 그리고 후반전에 힘을 뺄 거라는 시나리오, 이 두 가지가 강력한 근거입니다.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. 데이터는 이것도 괜찮다고 말해주네요. 뮌헨이 이기긴 하는데 뮌헨글라드바흐도 한 골 정도는 넣을 것이다. 그리고 또 하나, 전반전에 1.5골 이상은 나올 것이다. 뮌헨이 초반에 몰아칠 거라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예측이죠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귀결됩니다. 모든 전술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로 뮌헨은 초반에 끝내고 후반에 쉬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큰 경기의 압박감이 이 모든 예상을 뒤엎는 예상 밖의 변수를 만들어낼까요?